예, 오늘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우리 사회 배제와 배제의 반대말로서 포용국가의 과제 부분을 오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제라는 말은 좀 익숙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배제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그동안 격차, 불평등,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죠. 빈곤.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을 좀 넘어설 수 있는 좀 역동적이고 체계적 개념이 배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용어가 갖는 강점은 우리 사회에 보면은 빈곤 이외에도 개인의 삶이 불행해지거나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제 사례가 걸려가지고 예, 불행해지거나 더 어려운 상태로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배제라는 개념은 예를 든다면 빈곤은 경제적 소득 중심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배제는 더 다양한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사회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라는 개념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문제라든지 다문화 가정 문제라든지 북한 이탈 주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제적 소득을 넘어선 우리 사회가 갖게 되는 배제의 안 좋은 하나의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해서 흑인의 삶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경제적 빈곤 문제를 넘어선 이 사회적인 인종적인 그런 문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문제도 크죠.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교와 신교와의 그런 갈등 문제, 또 이슬람권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많은 내용들을 포괄을 할 수 있습니다. 배제를 뭐로 보느냐, 광의로 보느냐, 협의로 보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광의의 측면의 사회적 배제라고 할 때는 사회의 연대의 하나의 해체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상태 문제하고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인 결핍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연대가 해체가 되거나 이렇게 이완이 되게 되면은 다양한 사회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집단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부와 관련된 사회 공동자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격차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광의의 의미의 사회 배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협의의 개념의 이제 사회적 배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단 간의 좀 역학관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미국 같은 사회에 있어서 인종 간의 갈등의 문제는요, 집단 간의 문제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 제가 앞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 노인 비율이 높아지면서, 근데 이 노인 어르신들의 어르신들이 이 소득 보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빈곤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이런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차별, 선입견, 편견이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연령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국 사회는 이 연령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인 중심주의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덜티즘이라고 하거나 또는 어덜트 센트리즘이라고 하는데 속된 말로 우리 사회에 꼰대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꼰대주의. 이런 것들은 사실 연령 간의
사실은 관계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인 빈곤의 또는 차별의 어떤 상황들을 상태로 볼 것이냐, 집단 간의 역학관계로 볼 것이냐 하는 데서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 이렇게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적 배제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게는 가족이라든지 지역, 이해 공동체,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래 등장하기도 하지만은 국내 사회 여건도 있고요. 또 국제 사회적인 그런 여건들도 많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배제가 대단히 복합적인 영역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과 일자리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보게 되면은 학력주의, 학벌주의 이런 어떤 교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환경적 부분들도 있습니다. 주거와 관련된 것은 최근에 아주 좀 우리 사회에 크게 드러나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 배제에 작용을 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국내 사회와 국제 사회적인 이런 문제에서 등장한다는 것을 시사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 배제는 여러 이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배제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배제도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배제와 더불어서 생애 첫 주택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주거 서비스에 대한 배제 문제 이런 것들도 광범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보건의료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집 가까운데 의료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기반의 그 NHS라고 해서 National Health Service라는 국민보건의료 체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보건소와 같은 것을 이제 영국에서는 GP라고 합니다. General Practitioner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GP는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민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없는 동네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의 다수의 국민들이 서비스의 배제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참여적인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각종 정보라든지 개인의 성장의 사다리라든지 이런 것에서 배제된 비참여된 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배제나 비참여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참여의 수준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배제의 관계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좀 다층적인 사회 배제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회 배제의 유형을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은 2001년도에 새천년이 되면서 유럽의 정상들이 리스본에 모여가지고 중요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배제를 극복하고 포용적 또는 사회 통합적 사회를 갖기 위해서 유럽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보자 이런 결의를 유럽 정상들이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국가행동계획을 각 나라가 실천해보자 라는 결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주요 과제들은 뭐냐? 역시 이제 노동시장과 고용 일자리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제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배제된 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미 유럽 국가에서는 이 과제의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은 통합적 노동시장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유럽이 이렇게 계획을 마련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합적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에 지금 제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의 지금 노동시장의 특성을 보니까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노동시간의 감축이라든지 일자리 실업률이나 고용률 같은 게 대단히 지표가 안 좋습니다. 연령별 차이에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청년 뉴딜이라고 하는 게 정말 지금 절실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적절한 소득 및 자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사실은 소득 보장이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연금이 제대로 안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가 고용보험이라든지 사각지대가 고용에서 많기 때문에 실업부조 제도를 채택하자라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의 합의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이런 이제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소득 보장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상 불이익의 예방과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진입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한때 79%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68% 정도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사회인데요. 개인의 거의 비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평생 학습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남녀 평등 촉진하고 가족 구성원의 개별적 권리 그리고 이익과 아동의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 한국 사회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남녀 간의 평등이 굉장히 극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젠더 평등, 젠더 이퀄리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로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호한 주거 보장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주택 제도가 상당히 취약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의 불평등이 굉장히 극심한데 유럽 연합에서는 이런 국가행동계획에서 주거 보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된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해주자 이런 부분입니다. 건강과 교통, 인간관계, 요양, 문화, 여가, 법적 서비스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교통의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사회적 배제 그리고 격차의 문제를 다루게 될 때 크게 이제 소득 간의 경제적 격차와 지역 간의 격차 문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요즘은 이제 고속 급행열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GTX라고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이 GTX가 수도권에서는 3개가 지나가게 되고 그 2개 노선이 강남역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삼성역 이런 걸 보면은 수도권에 엄청난 집중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의 이런 차이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해보자 하는 게 이제 유럽연합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전달의 개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지역 간 격차 문제 이런 걸 말씀을 드릴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시사가 큽니다. 지역은 중첩적인 그런 박탈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흥적인 정책, 재생의 어떤 정책을 펴자 하는 것이 이 유럽연합에 있어서 이 사회 통합을 위한 포용국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안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핍의 문제와 배제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버그만이라는 사람 학자를 통해서 약간 좀 딱딱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경제적인 격차 문제로 집중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여기 빈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파버티라고 하는 것은 빈곤이라는 것인데
경제적인 소득 중심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빈곤이라고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impoverishment라고 해서 궁핍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궁핍화 과정을 거쳐서 경제적인 소득적 측면의 빈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여러 가지 인종의 문제라든지 주거의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경제적인 소득 이외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배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종교 간에 있어서의 이런 갈등은 덜한 사회인데 종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런 걸 보면은 또 이렇게 사회 배제가 일어나는 데가 있죠. 미국 같으면은 이제 인종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적 소득과는 다른 사회 배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은 이들에 대한 오늘 그 짧은 강의 때문에 사실은 배제된 계층에 대해서 뭐 아주 그 말씀을 못 드리는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북한 이탈 주민의 문제, 세터민이죠.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경제적 소득을 넘어선 다양한 복합적 빈곤이라 할까요?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depriv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이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책에는 이것을 박탈이라고 많이 번역했는데 타운젠드라는 이 말을 이제 개발했던 처음 사용했던 사람의 의미를 본다면은 결핍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의 사람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이 결핍은 뭐냐? 다양한 사회적 배제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사회에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지금 진입을 많이 못하는 것이 쌓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결핍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배제의 과정을 통해서 결핍에 이르게 되는 이런 과정이다.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요약 정리를 하면은 경제적 소득 중심의 개념이 빈곤이고 그 다음에 다차원적 빈곤이 뭐냐? 사회 배제이자 결핍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적 소득의 빈곤 이외에도 다양한 차원의 사회 배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결핍의 문제를 가장 잘 보고 통계로서 국가가 접근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영국이 되겠습니다. 영국은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이제 IMD라고 하는 복합 결핍 지수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poverty, 빈곤 중심의 내용은 소득의 결핍입니다. 소득 결핍 이외에도 고용의 결핍이라든지 건강의 결핍, 그리고 교육, 기술 훈련, 직업 훈련과 관련된 측면, 그리고 주거와 관련된, 그리고 서비스 장애 문제, 범죄 문제. 우리나라는 이 영국의 복합 결핍 지수에 있어서는 범죄 문제가 가장 좀 덜한 나라고 영국은 더 심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도 한 지표의 구성은 다릅니다만 이것은 이제 좀 2010년대 그 복합결핍 지수를 했던 지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다양한 소득의 결핍도 굉장히 다양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의 결핍도 다양한 요소로 보고 있고 건강의 결핍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의 내용으로서 바로 이 복합결핍 지수를 통계를 내어서 특이한 점은 영국은 스몰 에어리아, 작은 소지역 단위로 통계를 냅니다. 무려 한 3만 몇천 개, 우리나라가 읍면동이 한 3,500개 가까이 되는데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더 잘게 쪼개진 지역별로 이런 복합 결핍 지수를 내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굉장히 그 지역에 맞춤형 정책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산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도 배제, 특히 지역사회의 복합적인 배제를 좀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복합결핍 지수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또 드려보기도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최초에는 영국은 오랫동안 지역 진단 지수라는 것을 내게 됐는데 2000년대 이후가 되면서 복합결핍 지수를 내어서 가장 최근의 것은 작년에 발표가 됐고 그전에는 3년 단위로 내다가 이 보수 연립 정권이 들어서면서 약간 텀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 복합결핍 지수에 따라서 더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공적 재정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좀 바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양하게 우리 사회에 어떻게 격차와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누가 우리 사회에 좀 배제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행정입니다. 오늘 뭐 더 다원적인, 다층적인 그런 이런 격차와 배제 문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에 초점을 좀 두고자 합니다. 하나는 소득과 부, 고용, 기업 간의 격차 문제를 보고요. 두 번째는 지역 간 격차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성별로 시간당 임금과 성별의 어떤 임금의 비율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위의 것은 남성의 시간당 임금이 될 것입니다. 여성의 임금인데 시간이 경과되면서 요때 격차보다는 훨씬 더 큰 포인트로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실질적으로 남성에 비해서는 임금의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주로 남성 노동의 보완적 역할을 한다든지 대체적 역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노동시장에서 훨씬 더 열악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고 이것이 2000년대 이후에 별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령대별 임금의 격차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도 전체적으로 그 연령대 안에서의 임금의 격차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한국 사회 지금은 이 아젠다 자체가 우리 사회에 논의가 별로 안 되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왜 저출산이냐? 저는 생각에 생애 첫 소득 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공무원과 교사 거의 고건 부분이죠. 물론 우리나라에 사립학교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OECD 국가 중에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은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첫 노동시장의 1년에서 3년 사이의 임금이 이런 선진국 OECD 평균에 비해서는 글쎄 한 8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교사 선생님과 공무원을 비교해 봤을 때 10년과 20년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선진국보다는 120%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120% 정도까지. 이 말은 뭐냐? 우리나라는 그 연공서열적 임금이라든지 이런 전통, 관행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경제적 소득이 너무 낮은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앞으로 어떻게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한 5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제 이런 그 고연령자들이 좀 더 평등한 임금 구조를 갖자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연령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자녀 교육의 문제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후 준비 문제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의 연령대별 임금 격차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해결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의 격차는 때때로 그 시기마다 줄어든 적도 있지만 여전히 격차 부분이
줄어들고는 크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굉장히 임금 격차가 큽니다. 이거는 선진국과 비교해서 아주 큰 그 대비가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한 도지사가 흥미로운 하나의 이 제안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비정규직의 임금을 오히려 자기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내에서 더 높여주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저는 뭐 그분의 이 정치적 이념을 다 이렇게 공감을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장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냐? 예를 든다면은 뭐 유럽 국가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정규직에 비해서 크게 급여의 차이나 노동 조건, 처우의 차이가 없는데 한국은 너무 이 분할의 구조를 강하게 갖고 있는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대기업의 임금의 자료들이 이제 충분치가 않아서 이 뒤에는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의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시각적으로도 정규직 비정규직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격차 구조가 훨씬 큰 폭으로 벌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냐? 노동시장 이론에 있어서는 대기업은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하는데 안정된 하나의 노동시장이죠. 이런 것과 중소기업 간에 여기에 막 영세기업과 비교해 보면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격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산의 격차가 훨씬 큽니다. 우리 사회는 소득의 격차보다는 자산의 격차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안등을 했죠. 그래서 이 심지어는 이제 30대 같은 경우에 그 자산 격차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 정말 이 한 정부 내에서 그것도 단기적으로 이걸 금방 극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굉장히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문조사의 결과인데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요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관식인 부분이죠. 가장 큰 부분이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다.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조기 퇴직에 따라서 퇴직된 노동자들이 자영업으로 거의 뛰어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열악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재생산되고 있는 것과 또 노동인구가 증가하고 또 세대 간의 이전 기능이 약화가 되고 있는 것, 재벌 전문직 중심의 그런 사회구조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방안은 무엇이냐 이 부분을 하도급 관행에 대한 개선이다. 이거는 오히려 현재 정부에서 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기술에 대한 보호 강화라든지 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포용혁신 국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설계를 이렇게 2018년에 낸 보고서가 그래도 가장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직접적 관계일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실선이 되는데 별도의 이제 영향을 미치지만 크지 않은 부분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소득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을 넘어서서 자산의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 최근에 부동산 문제 정책이 24번인가 24번째 아마 발표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자산의 불평등의 문제는 단기간에 이렇게 극복이 잘 안 될 문제고 정부가 참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체감적인 하나의 부분,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뭔가 아주 급진적인 정책은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임차인에 대한 보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제기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GDP의 순위는 이렇게 쭉 대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사회 지출비의 순위 그런 것도 약간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1인당 GDP의 순위도 이렇게 높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성평등의 순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서 첫 강의는 이제 행복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행복은 크게 보면은 삶의 질로도 보고 물질적 조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두 개 다 이제 조건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물질적 조건에 비교한다면은 요 정도 이렇게 그 100%의 어떤 비율로 보게 된다. 상승폭이 여기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물질적 조건보다는 삶의 질의 조건이 훨씬 낮은 단계에 있는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삶의 질의 상위권 지표는 앞서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이나 시민 참여 이런 것들은 높은데 삶의 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약 중위권에 해당이 되고요. 또 삶의 질의 하위권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이라든지 환경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낮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소득 보장적 측면입니다. 개인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안정적인 그런 것들을 못 갖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가입률이 첫째는 낮고요. 해약률도 엄청나게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보험에는 우리나라의 사각지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 비정규직의 비중은 거의 한 과반수를 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회보험에 제외된 사각지대 굉장히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보험이라든지 각종 사회수당이 생활을 하기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보장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소득 대체율이라고도 하는데 보장성이 굉장히 낮고 서로 또 체계적이지가 못하다 이런 부분에 아쉬움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거의 100%죠. 가까이 90몇 %까지 올라갑니다만은 4대 보험 또는 장교양보험까지 포함하면 5대 보험인데 사회보험 가입률이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5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비정규직은 놓여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비교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보장의 수준을 보게 되면은 이 소득 대체율 같은 걸 통해서 얼마만큼 노후에 본인의 생활을 공적연금으로서 보장을 해주느냐.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한 5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40%가 안 된다라는 거죠. 상당한 격차가 있고 실업급여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그 전체적인 평균 임금 대비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이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한 5분의 1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5%를 약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빈곤율도 굉장히 높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절대 빈곤율, 상대 빈곤율이 전체적인 소득 수준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40만 원 미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미만을 받는 사람이 이때 한 49%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생활보장률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소득 중심의 내용을 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회 배자라든지 격차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는 이런 사회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포용적 성장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Inclusive Growth, 이 포용적 성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월드뱅크 같은 데서는 포용적 성장과 더불어서 혁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OECD, 그다음에 국제노동기구, EU, UN 이런 데서도 이 포용 사회와 혁신 사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소득 중심의 그런 격차를 봤는데 지역 간 격차 문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역 간 격차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격차,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국의 수도권의 인구 비중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작년 말 기준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구가 50%가 넘어서는 사회가 됐습니다만은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딱 한 개 국가가 자그마한 나라가 있긴 한데 그 지역도 수도권의 인구가 몰린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플란드렌이라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인구가 몰려 있는 사회입니다만은 예를 들면 벨기에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도권 인구가 과반수인데요. 일본은 34.5%에서 지난 3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영국도 오랜 지역균형 발전을 정책을 했던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인데 이런 나라들은 지난 30년간 인구의 그 수도권 집중 격차가 거의 변화가 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의 집중도가 급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 같은 나라는 영국은 36.4%, 프랑스는 18.3%에서 큰 변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모든 자원을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인구의 절반이지만 성장 역량은 제가 볼 때 그리고 지역 지배력은 70에서 90%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인구의 반 이상으로 그 한국 전체의 어떤 역량, 지배력 이런 것은 70%에서 90%입니다. 이렇게 가속화되면 어떤 사회가 되느냐? 프랑스의 지리학자가 1940년대인지 50년대 초인지 기억은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유명한 그 그라비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썼던 책이 이름이 뭐냐면은 파리와 그 밖의 섬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한국 사회는 수도권의 면적, 서울의 면적은 0.6%고 수도권의 면적은 11.6%인데 정말 수도권과 그 밖의 섬이다. 그 밖의 사막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수도권 집중화가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통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천대기업, 우리는 대기업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천대기업은 73.4%, 이 천대기업의 매출액은 86%이고요. 100대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그것도 서울에 91% 정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스타트업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동력의 90% 이상이 사실은 수도권에서 투자를 받고 있고요. 일자리 상위 지역들로서 등장하는 지역이 대부분 수도권이고 신용카드 결제가 80%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신규 고용은 65%,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수는 60.8%, 그리고 각종 SOC와 같은 신규 투자액은 95.8%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부분에서도 큰 변화인데 특히 대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자 중에서 대졸 이상이 참가하는 비율로 보게 된다면은 서울이 1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위가 대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문 관리직 취업자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 바로 서울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굉장히 이상이 높고요. 그 다음에 1인당 개인소득 여기 보시면은 서울 그리고 울산, 경기, 대전, 부산 이런 순위로 개인소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도권 중심임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자비 같은 경우는 이제 역순이 되겠습니다만은 비교적 낮은 데가
울산과 경기, 서울 이런 지역이 요거는 역순입니다. 수급자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전체 인구 중에서 수급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냐 이거를 역순으로 냈습니다. 역채점을 한 것인데 상대적으로 빈곤자가 적은 데가 울산, 경기, 서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사망비 같은 것은 부산이 계속 높습니다. 2018년 14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표준화 사망비 같은 경우에는 요거 낮은 순위입니다. 요게 이제 요것도 요 빨간 걸로 이렇게 별표를 표시한 게 역순이 되는데 서울은 좀 낮은 편이고 대전도 낮고 경기도 낮습니다. 반면에 부산하고 이제 그 충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울산은 표준화 사망비가 가장 높습니다. 역순으로 하니까 가장 낮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는 굉장히 높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지역 간의 소득과 표준화 사망비 이런 부분에도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건강보험, 사회보험 가입률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지역들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대신 대도시는 대도시 중심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의료 기반은 좋은 편입니다. 천면나 의사수 이런 것들은 나은 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천대기업 요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도별 전체적인 역량의 종합인데 요게 파란색으로 갈수록 양호한 지역이고 요 붉은색으로 갈수록 좀 어려운 지역인데 대체적으로 서울이라든지 경기 이런 지역은 아주 양호한 지역인 반면에 대도시인 부산과 대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전체적인 지위에 있어서도 종합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중하의 낮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균형 발전의 과제인데 제가 이제 이 지역 간 격차를 해결을 하고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이 전략과 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행정안전부라는 부처가 있습니다. 이 부처는 중앙부처로서 지금 현 정부 하에서 자치와 분권의 업무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영국은 어떤 부서를 가지고 있느냐 공동체와 지역 정부라는 부처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고 여기에 한 10년 전부터 주택이라는 기능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동체, 지방정부 이런 부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과 그리고 분권 여기에 집중하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향후에는 행안부 같은 것은 폐지를 하고 지역균형 자치부 같은 걸 저는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주택을 같이 결합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 국토부 하에 이 주택 업무가 담당되다 보니까 SOC 중심의 접근을 많이 하다가 보니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례처럼 지역균형 자치부를 설치하자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시화는 현재 법안은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지방행정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능으로는 정말 연방제의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앙정부와 지역이 국가의 국정이라든지 국가 권력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은 오랫동안 영국은 그 전체 유나이티드 킹덤 스테이트라고 해서 네이션 스테이트가 있지만 영국 하에 보면 4개 컨트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가 있는데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장관으로 내각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앞으로는 지역 장관제대로 운영을 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시도지사들이 윤번제로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지역 장관제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 정부에서 돈을 당당하게 받고 또
지역도 그냥 돈 받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중심의 국가 균형, 여기 지금 관련된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포괄적인 광역권 중심의 재정 운영을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 성장 전략과 관련해서는 요즘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은 광역연합 또는 김경수 지사가 메가시티 리전 이런 걸 들고 나오는데, 저는 세계가 지금 광역권 중심으로 많이 움직여지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는 제5차 국토계획 안에 슈퍼 메가 리전까지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영남권, 그 다음에 수도권, 그리고 호남 충청권까지 포함하는 슈퍼 메가 리전을 한 3개 정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광역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역권 전략 계획을 좀 현실화시켜서 이걸 베이스로 이제 재정을 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급 거점의 브레인 허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여당 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이 됐는데 그게 인재 할당제를 30%에서 50%까지 올리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사실은 그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브레인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브레인 허브를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저는 생각에 지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25개 국제과학기술연구기관이 있는데 이게 유성에 많습니다. 16개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각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분산시키자. 그리고 이제 세태 지역 중심에 우리나라 읍면동이 한 3,50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복합 결핍 지수가 높은 한 700개 정말 어려운 동네에 에너지,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든지 재생에너지, 그리고 ICT 기반의 이런 것들, 교통이나 스마트 케어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타운을 시범 사업을 700개 우선적으로 좀 해보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용 실천 전략 이런 것들에서 동네에 대한 하나의 정체성을 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중소 행복생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배제 그리고 소득과 균형 발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이런 포용 혁신 성장 전략이라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포용의 문제와 혁신의 문제들을 제기를 했는데 이런 설계가 이제 구체적인 정책으로 좀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그런 노력이 있는데, 저는 커뮤니티 뉴딜 같은 것도 넣어볼 뿐만 아니라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뉴딜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는 대안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생각할 때 청년들 또 새로 이렇게 가정이 출발되는 신혼부부들에게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까지 전체적으로 인구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평생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 함께 배제 없이 통합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